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 목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이거 정말 생활 속 방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좀 한시름 놓나 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8일 이후 49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대가 됐고요. 근데 더 걱정은 어제 각급 학교 교문이 열렸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포함해서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혹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밤 일시적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이보다 더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 시작하면서 코로나19 걱정으로 문을 열었는데 걱정이 되긴 됩니다. 무슨 7차 감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N차 감염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더 걱정이고 이 와중에 우리 아이들 학교 가 있고 네. 이거 어떡하나 싶기도 한데 생활 방역, 스스로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스크. 마스크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혼자만 너무 이렇게 티내고 아무것도 안 쓰다가 이게 마스크를 준비해 왔다 그러면 이상하고요. 네. 늘 주머니에 있어야지. 아, 늘. 맞아요. 이게 늘 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늘 여기 세 개.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성들은 항상 가방이 있잖아요. 저는 네. 가방에 아예 세 개가 늘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치가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만든 그 지금 헝겊으로 된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그 KF 마크 들어간 예. 건데요. 어쨌든 이제 쓰려고 준비는 늘 돼 있죠. 요새 더 무서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살, 7살짜리 두 아들을 제가 양육하니까 예전엔 잘 갔다 와라가 아니라 이제 마스크 씌워주는 연습부터 예. 해서 그렇죠. 벗었는지 아니면 계속 끼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근데 생활 속 방역이 어떤 곳에서 마스크만 써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요. 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지금 뭐 최영일 주머니에. 평론가 말씀처럼 주머니에 하나씩은 좀 넣어야 되고 네. 아이들 학교 갈 때도 가방에 하나 여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 꼬마도 등교. 1학년이라 등교했잖아요. 갔었는데 네, 네. 그 밥 먹을 때 마스크 이렇게 놓는데 얘네가 이걸로 입을 닦을 때 아이고. 여기에 또 뭘 묻혀요. 아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한두 개는 가방에 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분이 필요하고. 여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습관이 예. 수도 꼭지만 보이면 손을 계속 씻게 돼요. 그래요. 물이 있으면 그냥. 네, 그 핸드크림도 하나 챙겨주면 그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죠.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슈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번 주 핫 이슈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 금주 이슈 탑5 5위부터 보겠습니다. 금주 이슈 탑5 5위입니다. 5위는요. 자가격리 위반자 첫 실형입니다. 지난 4월 병원에서 퇴원한 27살 김모 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보건당국에게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흘간 예정됐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돌연 집을 무단이탈한 김 씨.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수차례 다중이용시설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청장 걷고 그쪽 편의점 들려서 술 사서 소주 먹고 벤치에서 자고 뭐 공중화장실 안에서 자고 그리고 또 길거리 또 걷다가 편의점 앞에서 경영사를 한번 잡히고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김 씨의 무단 이탈은 계속됐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수칙을 2차례나 위반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이었던 관련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개정된 뒤 첫 실형 사례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최초로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기사 지금 보셨어요. 네. 네, 이게 형이 강화되고 나서 첫 번째 실형 적용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법 적용이 되는구나. 네. 경각심이 중요한데 이 시기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단이탈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무단이탈을 했고요. 네. 무단이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지 말라는 다중이용 시설을 또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또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민폐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실형입니다. 지난달 사실 4월이었잖아요. 4월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한창 할 때고. 그럼요. 근데 그 시기에 또 다중이용시설까지 갔다는 게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집에를 가지 않고 자가격리라 하면 집 안에 있어라 네. 이 얘기인데 우선 집 밖으로 나가서 공원에서 노숙도 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갔고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했고요. 그런데 한 번 이것을 적발해서 자가격리 하십시오 경고했는데 계속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네. 법적 처벌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나간 거예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모두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은 답답해서 이해는 가요. 근데 모든 자가격리자들이 답답하다고 다 나오면은 네. 좀 이 감염이 큰일이죠. 정말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네. 너무 이기적인 거죠, 사실. 그럼요. 화가 나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가 되면 흔히들 그 빨간 줄 간다고 하죠. 전과 되는 기록이 남습니다. 아이고. 실형 선고는 이건 불가피합니다. 뭐 이제 벌금도 아니고 네. 징역 4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지금 처벌받은 사람의 어머니가 자,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고 하네요. 네. 자가격리 지금 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들 네.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은 뭐 추방도 되고 그러는데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까지 무단 이탈, 자가격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무단으로 4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도입된 게 안심밴드잖아요. 안심밴드 착용 대상, 착용자가 이 70명이 넘어서 네. 71명 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날씨 더워지고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뭐 술도 마시고 벤치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중보건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켜야 할 의료 수칙에 관련된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화면을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성질이 납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네. 특히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게 위험한 게요. 방역 대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삼가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도 좀 배워야죠. 네. 자, 네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이슈 탑5 4위입니다. 4위는요. 마스크 의무화 출근길 현장입니다. 버스와 택시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승차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승차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착용 안 하고 다니는 분이 많았어요. 착용을 안 하고 나오셨느냐 그러면 깜빡했다 하는 사람도 미안하다 하는 사람. 출퇴근 시간 붐비는 버스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뒷문으로 승차하기도 했습니다. 제지하기도 힘든데 아침에 혼자 가니까 지금 타시는 저희가 제지할 수 있거든요. 첫차 때는 한 3분 정도 안 찼어요. 마스크 착용해야지 가방이 있다고 그렇게 핑계대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안 차시는 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재로선 권고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속옷만 입고 타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시선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의무화가 돼 있는데도 안 쓰는 분들이 의무화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지금 많이들 의무로 알고 계신데 네. 지금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6월 1일부터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가 딱 되면 이제는 의무화가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네. 뭐 버스, 택시, 지하철, KTX, 항공기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태워줘요. 네. 안 태워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화라고 이제 부르는 상황이 시작된 거고요.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마스크는 항상 주머니에 네.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뭐 그래야 밖으로 당연한 나갈 거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개인에게 맡겼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걸 의무화로 바꾼 이유가 분명히 그래서 있었을 그런 거예요. 불만이 있어요. 네.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때도 알아서 쓰라 그랬지. 근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인데 왜 의무화를 하느냐? 근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제 버스 운전기사분 9분이 확진됐습니다. 네. 택시 운전기사분은 12명이 지금 확진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서로 옮기잖아요. 대중교통은 아주 위험합니다. 달리는 감염 공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마스크가 좀 느슨해져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당국에서는 지금 바이러스 확산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중교통만이라도 우선은 차단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도 앞서 영상 보니까 대부분은 좀 쓰신 것 같고 몇 분만 이제 좀 뒷문으로 몰래 타신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되게 잘 지키고, 제가 또 어제 그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김포공항 갔더니 예전에보다 한 6분의 1 정도밖에 사람이 없고 예. 대신 비행기를 탔는데 대부분 다 썼는데, 중요한 건 입고 갈 때 썼는데 타니까 한 2분 정도가 마스크를 벗어서 사람들이 좀 눈총 아닌 눈총을 좀 예. 쓰셔야죠. 네, 그럼요. 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셋째 날인데 대중교통, 그러니까 우리 버스의 풍경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3년차 이재석 씨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근무 아니신가 봐요. 예, 오늘 비번입니다. 지금 저 버스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1일 2교대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오전조는 새벽 4시가 첫 차고요. 예. 그리고 오후는 이제 막차 12시. 그렇게 교대로, 2교대로 일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차 버스 기사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시죠? 이렇게 마스크가 의무화되고 이런 일은? 예, 마스크이면은 처음 겪어봅니다. 주변 연차 높은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 걸어보는 길이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그 운전기사분들 보면 마스크 꼭 쓰고 계시던데 어떠세요? 하루 종일 지금 그 교대해서 12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10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오전, 오후 나눠서 9시간씩입니다. 9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죠? 예. 9시간 꼬박 쓰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귀도 아프고 많이 답답하지만 예.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기사도 마스크 착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셋째 날 어제죠? 어제.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다들 잘 쓰고 계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을 잘 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된 것 같아서 다 쓰시지만, 물론 밤늦게 술 드시고 타시는 손님 중에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이 더러 있지만 꼭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가다 보면 은근슬쩍 마스크를 턱에 걸치던지 벗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민원 소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한다라고 제재를 좀 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에 더 할 것 같아요. 출근길에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마스크 이러고 그냥 마스크 안 쓰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막무가내로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청보다는 은근슬쩍 눈치를 보시고 타시는데 그때마다 이제는 6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니 꼭 착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버스 기사분들 일이 이중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재해야 되니까. 예, 좀 약간 버겁긴 합니다. 예. 그 말할 때 저 얼굴 붉히고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네. 손님들이 좀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 저 버스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차고 들어가면 방역요원들이 일일이 버스 안 소독과 손잡이 하나하나까지 소독하고 있거든요.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안심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 현장을 뛰는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의 버스 안에서 이용하는 승객들 수 또 분위기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많이 만차 상태에서는 뒷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저 조심들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알겠어요. 쉬시는데 전화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푹 쉬셔야 되는데 또 쉬시네. 그래도 전화 통화를 또 해가지고. 괜찮으시죠? 아, 정말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정말 덕분에 많이 했잖아요. 정말 이번에는 기사님들 덕분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운전 기사님들 이렇게 뵈보면 차 도로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하루 종일 계신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업무 이외의 일이에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업무 이외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어떤 일을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한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덕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시고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의무화가 되가 되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한 승객을 탑승 거부를 해야 돼서 맞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현행 법령에는 없어요. 네. 이게 이런 규정이 뭐 있을 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는데 외국인이 탔는데 마스크 안 썼더라. 떠들더라. 그래서 마스크를 좀 써달라 그랬더니 마스크 없다. 그럼 좀 조용히 가주시라 그러는데 왜 상관이냐? 시비. 그래서 경찰서에 갔대요. 네. 근데 경찰이 조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뭐예요?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이건 제재 조치가 없잖아요. 이번에 의무화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다행이죠. 그렇죠. 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왜 버스를 탔을 때 안 타신 분들 옆에서 좀 얘기해 주면 되는데 기사님이 얘기했다가 또 예전처럼 그래요. 폭행 시비가 있다고 하면 또 운전하시는 분을 뒤에서 맞아요. 폭행하면 큰 사건 사고가 있을 테니까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준 것도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승차 거부 왜 법적 제재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승차 거부로 제재될 판이었어요. 네.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조용히 갑시다 했다가 시비가 붙으면 손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오히려 기사분이 처벌받을 상황이었는데 네. 승차 거부라고 하면은 기사분이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안 쓰셨네요? 그러면은 태워드릴 수 없습니다 해도 과태료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의무화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사분들이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을 거부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근데 권리를 사실은 줬다? 앞으로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네. 법령으로 마스크를 안 쓰면 대중교통 이용 못한다. 그래야 좀 기사분이 훨씬 편해지시겠죠. 네. 이게 사실은 저녁에 술 드시고요. 취객들. 예, 좀 취한 분들이 마스크 쓰면 술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써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필착이에요. 그럼요. 이게 뭐 약주를 드셨으니까 뭐 약간 뭐 들락날락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약주 좀 덜 드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속옷 맨날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저는 이제는 마스크가 필착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한 사람 앞에서 가방 열면 3개는 나오도록 네. 요것도 한번 의무화해 보면 취객이 마스크를 쓰고 타셨어요, 택시에. 네. 근데 자기 입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분한테 택시에서 냄새가 난다고. 아이고. 이래서 싸움이 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마스크 약국에서 구입하기 수월하더라고요. 좀 넉넉해요. 예, 이렇게 좀 가방에 좀 넣고 네. 다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거 보죠. 네, 금주의 탑5 이번엔 3위입니다. 3위는요. 코로나19 N차 감염, 끝은 어디입니다.
7차 전파가 1명, 6차 전파는 12명, 그리고 5차 전파가 8명. 7차 전파는 그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을 거쳐서 노래방, 음식점, 또 다른 음식점, 확진자의 가족 이렇게 되면서 7차 전파가 이어져 왔습니다. 역학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거나 몸이 이상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코로나19 7차 감염까지 왔어요. 이제는 7차 감염이 오늘 부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부천에 돌잔치까지 갔죠. 예. 거기서 지금 부천에 물류센터로 갔죠. 거기서 지금 확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7차 이후에 8차, 9차까지도 막 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잘 보시면은 어쨌든 어제 시점으로 봤을 때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된 사람은 96명이에요. 그런데 이 클럽은 가지도 않았는데 2차, 3차, 4차에서 감염된 사람이 어제 시점으로 161명이에요. 이 숫자가 더 늘어요. 안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염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하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잖아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뭐 이태원 같은 데 안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혹시나 이태원에 갔다고 가장해요. 근데 1차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집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2차 감염이고 또 오늘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럼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20명 다 검사 받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나 안 갔다니까요. 안 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차, 2차, 7차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 그 발표를 보셨다시피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조금이나마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럼 바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이 문제가 됐죠. 무직입니다. 그럼 별로 이제 집에만 있었겠구나. 학원 강사인데다가 과외도 다녔어요. 자, 수강생 걸리고, 수강생이 코인 노래방 가서 택시기사분이 걸리고, 택시기사분이 알고 보니까 돌잔치 사진도 찍으셨는데 거기서 잔치에서 확산되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동료에게 옮기고, 동료는 또 가족에게 옮기고, 지금 이게 고리가 안 끊어졌어요. 처음에 학원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감염을 몇 차라고 하지만 모아서 지금 N차라고 부를 정도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고 단순한 감염의 연쇄 정도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다단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방식으로 쫙 퍼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2월, 3월 겁나서 둘둘 떨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다들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걱정인 게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부천에 위치한 물류센터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배송 차량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안에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폐쇄된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0명. 부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지역과 서울과 인천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택배 물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장거리 또는 뭐 중장거리라도 이송되는 어떤 배달 물건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상품 배송 전 소독을 하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의 물류센터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나 택배 많이 시키는데 나 거의 매일 아침에 뭐 택배 뭐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택배 상자를 만졌을 텐데 상자에서 뭐 이런 생각도 하셨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택배 상자는 뭐 그렇게는 아니다. 상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 1차 포장이 된 상태로 우리가 신선식품을 다루는 집화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외부 포장을 하는데 장갑 끼고 작업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품을 통한 건 없다. 근데 비포장 상품이 있는 거예요. 바나나라든가 과일. 이건 전량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쿠땡 물류센터인데 서울과 그 경기권 서부 일대를 담당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진이 나온 바람에 확 퍼졌고요.
지금 구조상 거리가 널찍널찍하대요. 네. 근데 문제는 동선이 막 겹쳐요. 네. 확진되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또 옮겼어요. 네. 서울 장지동에 있는 다른 그러게 맛땡, 네, 네. 컬땡 네. 옮겨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방역을 좀 잘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확산이 안 되길 바라보는데 이 확진자들이 또 친구예요. 예, 예. 대전을 다녀왔어요. 같이? 대전에 무슨 건강식품 네,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를 가서 예. 네. 여기도 지금 한 뭐 100여 명 정도가 네. 참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매우 좀 심각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근무자가 근무를 했던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일단 부처는 주변 직원이 200명 정도로 됐는데 지금 전수조사인데 네. 이 부처물류센터는 지금 거의 3,600명 일을 합니다. 예. 지금 검사 대상이 4,015명이에요. 예. 검사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옮겨간 지금 또 서울 장지동의 물류센터는 예. 300명 정도가 접촉 가능자라고 해요. 예. 일단 주변 동료들을 쭉 검사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다 음성이에요. 네. 끝까지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확진자 나오고 이러면서 학생들 학교 갔다가 다시 다 귀가 되고 네. 어제 보니까 네. 저희가 400 몇 개 학교 정도 됩니다 했는데 세 보니까 561개 학교가 학교 못 갔어요. 이게 어젯밤이고요. 그렇죠. 오늘 네. 아침 보도는 800여 개 학교예요. 오늘은 또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800여 개. 예,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밤 사이에도 예.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밤새 긴급 이 재난 메시지가 갔는데 예. 그 지역은 꼭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일대 학교들이 등교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제는 한 2.7% 학교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한 3, 4% 예. 정도 사이에서 등교가 미뤄졌다고 보시고 네. 한번 계속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부천 자체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다시 사회 네, 거리두기로 갔다면서요. 부천만 지금 이제 다시 격상됐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고요. 지금 부천과 인접해 있는 곳이 서울하고 인천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서울, 인천 수도권도 지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인천거주의 확진자가 지난 20일에서 22일에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교실. 그러니까 네, 했다면서요. 이게 제가 참 제일 안타까운 건 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그래요. 노력을 뭘 할 수 없어요. 네. 네. 이분들이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네.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하러 네. 밤 시간에 주말 시간에 단기 알바를 했는데 퍼진 거고요. 감염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한 분은 네.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인력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도와주러 가셨던 거예요. 네. 네. 따라서 학교가 폐쇄됩니다. 네. 이 물류센터가 어때요? 코로나19 방역에서 취약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취약합니다. 우리가 959 콜센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여기 콜센터로 또 번졌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부천에 있는 쿠땡 물류센터, 네. 여기서 뭐 마켓땡 또 이제 센터. 그런데 여기에서 아르바이트 한 분이 알고 보니까 콜센터의 정직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부천에 있는 콜센터가 959 콜센터보다 8배가 커요. 네. 한 층에 250명씩 1,600명이 일하는데 7층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거리두기도 그렇고 대체로 안전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점심시간은 동선이 겹치고 예. 이 식당에서만은 밀접해서 밥을 먹었다. 그것도 휴게실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문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잘 지켜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작업의 특성상 쭉 빠르게 택배 상품들이 이동하는데 한 군데 병목이 걸리면 느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저기 가서 지금 도우세요. 그럼 물건 선별을 막 하다가 포장에 투입돼서 막 하다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네, 네. 위험합니다. 네, 이런 특성을 좀 고려해서 별도의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부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조치를 좀 잘못한 게 드러났어요. 네. 오전에 확진자가 확인됐는데 네. 오후조 출근하지 마시오 그러고 바로 폐쇄했어야 되는데 오후조가 출근을 했어요. 네. 공지를 안 한 거예요. 다 모아놓고 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뭐 이제부터 오후조에서 확진자가 나옵니다. 네. 출근했다가 걸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이 방역 차단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네. 바쁘니까 막 하려고 했는데 서버렸잖아. 서버렸죠.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라. 미온적 조치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계속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부들 걱정이 택배 받아보니까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주부들 입장에서는 뭐 맘카페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이제 안전하다고만 했습니다. 또 주부 입장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더 걱정하다 보니까 이 택배가 오면은
이 소독제를 뿌리거나 아니면 바깥에 좀 뒀다가 그렇게 해서 찾자라는 그런 또 정보를 또 공유하기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방역 당국은 앞서 발표 보셨겠습니다만 물품으로 인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좀 낮다.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이제 이건 선제적으로 그 배송 회사들에서 위험한 물건들은 전량 폐기하고 아예 안 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거포장만이라도 소독을 해서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택배 애호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택배를 자주 받는데요. 네. 일단 택배 받을 때는 가지고 들어올 때 마스크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절개해가지고 분리할 때까지도 하셨다가 그다음에 박스를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박스가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그 다음번에 반드시 손 씻으시고 마지막에 환기 살짝 해주시면 아마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물류센터가 이랬으니까 폐쇄되고 이랬으니까 그 배송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렇죠. 뭐 일부 생길 수는 있으나 지금 회사들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 경기, 뭐 서부 일대, 서울 일부 지역 정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군데만 있으면 병목이 생기겠지만 여러 군데 중에 하나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3 학생들 중에서도 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있어요. 들었어요. 서울도 나오고 있고요. 대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들은 안타깝지만 일단은 폐쇄되고 등교가 다시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간 곳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제부터는 고3 학생은 전국적으로 일주일 동안 40만 명이 이제 등교를 한 거거든요. 그 매일 가는 거죠, 고3은. 그런데 어제부터 간 경우가 더 문제예요. 240만 명이에요. 5배 더 많아요. 그러고 이제 퐁당퐁당 가죠. 격일이나 격주나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또 매일 가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맞아요.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되고 6월 되면 다음 주에 또 나머지 학생들도 등교하게 되거든요. 계속 걱정하면서 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방역 수칙 지키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초등학생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한 초등학교 학생 한 명도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10살, 7살이거든요. 일단 아내랑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예 주부들 우리 같은 반 아이들에서 보내자 아니면 보내지 말자 해서 서로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저희도 지금 재수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아마 집합교육을 받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들 걱정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등교해서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부천은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부천 250여 개교가 지금 이제 등교 연기, 서울시만 해도 117개교 연기, 그리고 이제 이 경북 지역도 대부분의 학교가 연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니까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에어컨 얘기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사실은 에어컨 가동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가동 시 1시간마다 10분씩 환기를 해야 한다고 좀 정해줬고요. 그리고 환기를 할 때는 모든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충분히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됐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을 켜고 해도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슈탑5 2위입니다. 2위는요. 이용수 할머니 성토, 진실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후 18일 만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며 돈을 벌었고 자신 역시 30년을 속았단 겁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먹었습니다. 제주를 30년도 제주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차 회견 이후 생각지도 못한 것이 많이 나왔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에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차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요점 정리해볼까요? 네, 간단 정리하면 옛날부터 최근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다 모아 보면 지금 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 지금은 정의연으로 돼 있습니다. 이 단체로부터 우리는 이용당했다. 나 자신은 이용당했다. 모금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 할머니들에게는 별로 쓰지 않고 그 돈이 어디 쓰여졌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위안부로 고통을 받은 경험을 했는데 그걸 좀 잘 듣고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나 했는데 별로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책이 나왔고
그 책은 6,500원에 팔더라. 네. 그럼 무슨 얘기를 듣고 책을 쓴 거냐?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대협이 원래 좀 뭐 하는 네네. 곳인지 그거부터 좀 그러니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군 위안부 일제 때 만행의 고통을 받은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9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30년 가까이 수요 집회가 매주 한 주도 안 네. 빠지고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정대협이라는 이름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약자인데 37개 여성단체가 당시에 모여서 이 군 위안부 할머니가 그때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의 실체를 이제 공개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쭉 이어진 일인데 이 운동을 주도해온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벽시계도 사주지 않았다. 그리고 모금 활동한 다음에 배고프다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돈 없다고 그냥 가자. 네네. 그래서 그냥 갔다. 이런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저건 뭐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의 목적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잘못된 일본의 역사를 침탈의 역사를 바로잡자는 건데 이게 사실은 물론 확실히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 의혹이 나왔다는 자체가 참 좀 가슴이 안타까운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모금액도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단체들 또 연관 단체들이 워낙에 많은 상태라서 우리가 이번에 뭐 밝힐 건 밝히고 이어갈 것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만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영상 보셨더니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지난 28년간 수요 집회를 열면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네. 최근에 뭐 또 새로운 제안을 하나 새로운 하셨죠. 제안을 하셨어요. 네. 이 기자회견에 굉장히 일본의 외신도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일본은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제 극우 일부겠지만 자 위안부는 뭐 가짜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일본의 사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주목했다는데 전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대목은 좀 뭉클했어요. 수요 집회를 끝내자는 게 아니다. 지금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다. 일본 사죄하라 그러면 일본의 학생들은 뭘 사죄해? 일본은 배상해야 한다. 그럼 왜 배상해야 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베 정권에서의 교육이 왜곡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학생들이 수요 집회에 와서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 이런 제안은 너무 좋고 일본은 이거 이렇게 예의주시하다가 아이고, 정말 그때 아팠던 얘기들을 또 다 끄집어내시면서 그 고통의 트라우마가 평생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가 지금 실정에 맞게 제대로 좀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꾸자. 사죄하자, 배상하자 이러는데 일본이 봤을 때 무엇을 왜라고 하는 걸 알려주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운동 방식을 더 정확하게 하자는 거니까 좋은 제안이죠. 구체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이용수 할머니가 이번에 제안하신 것 중에 일본 아이들이 함께 와서 이 모든 이 과정에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서 외침보다도 그들이 함께 와서 느끼면서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역사가 왜곡됐다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럼 두 전문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을 써야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도 그렇고요. 사실은 일본 정부 자체가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 저런 건 또 구구 우파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을 찾은 일본 학생들이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서 역사 얘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서야 되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력을 키워야 돼요. 일본이 항상 취하는 자세가 강한 자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강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력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일본 역사 왜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국제적인 이슈가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풀어질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집중을 두어야 글로벌한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자가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기자회견 이후에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있죠? 수양딸이
한 라디오 방송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지금 뭐 이 기자회견 이후에 해석이 다양합니다. 구구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한 방송 매체에서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처음에 이렇게 종이 들고 나오세요. 근데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이거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얘기하겠어. 그러고 육성으로 쫙 40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기억력이 너무 또렷하세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또 이제 입수해서 읽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할머님의 글로는 믿기 어렵다. 조금 이제 어려운 대목들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배후에 누가 써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누가 써줬는지가 나왔어요. 수양딸 광모 씨가 내가 써줬는데 할머님이 구술한 것을 내가 받아줬고 정리했고 할머니가 다시 읽어보시고 이 정도 내용이면 됐다 해서 들고 나가신 건데 어차피 이건 그대로 읽은 것도 아니고 할머니 얘기를 쭉 하신 거라 의혹은 이제 좀 과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불편함을 나타내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왜 할머니를 이렇게 모욕을 주느냐, 매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송인 유명한 사람인데 걸어다니는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전 어떤 대목은 주관적일 수 있고 그건 좀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대목이긴 하나 이 기자회견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시잖아요. 피해자 할머니가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용해서 또 운동의 방식을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외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시민들도 안타까움 표시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자기 얘기를 게재하고 SNS에 막 뜹니다. 근데 일반 시민도 이에 대해서 안타까움 많이 표현하는데요. 한 시민은 김어준 씨의 해당 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했고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김어준은 언론인이 갖춰야 최소한의 소양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여론을 주장해 온갖 혼란만 초래했으며 이 할머니의 가슴에 쉴 수 없는 멍울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여간 이래가지고 배우설까지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요. 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시민단체 고발을 비롯해서 고발이 뭐 10건 이상 있었다고. 10건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에 돌입한 게 이용수 할머니도 이 모금에 이제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이후에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고발이 10건이 넘고 그래서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이게 시민단체가 이야기한 대로 부실이냐 단순히 실수로 인한 누락이냐 지금 22억 원의 이 기부금이 누락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 개인 돈과 어떤 모금된 기부금이 섞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인데 그것이 의도된 거냐 아니면 실수냐 검찰의 조사 결과 어쩌면 법적으로 확인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건데 수사는 좀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압수수색이 됐고요. 일단 회계 자료를 다 검찰이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 소환인데 제일 핵심은 이제 리더로 이 30년간 이 활동을 이끌어온 윤미향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잖아요. 사실은 내일 모레부터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이번 주 내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소환하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늦었어요. 이미. 오늘 소환해도 뭐 이틀 안 나오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아마 소환은 분명히 있게 될 텐데 그 이후의 파장은 다음 주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윤미향 씨가 입장 표명을 한 건 없죠? 지금? 18일까지는 해명을 했어요. 뭐 개인 재산에 대한 의혹 사실 무근이다. 또 이제 모금에 대한 건 이제 그렇지 않다. 주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쪽으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18일 이후로는 두문불출인데 민주당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강하게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이후에는 국회의원 입장이란 말이에요. 21대 국회가 또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내일밖에 좀 해명을 할 타이밍은 바투지 않나. 그래서 한 내일까지는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과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기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지난 2016년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서울 남산에 세운 조성물입니다.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새겨져 있지만 2008년 별세한 신미자 할머니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대협의 모금 활동과 횡령 의혹에 대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심할머니는 정대협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또 대사관 앞 시위는 정대협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며 윤미향 당시 대표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10년 전 별세한 신미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일기장에서 정의연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거네요. 여기는 네. 좀 강하게 제기한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보다 더 좀 세요. 어떤 얘기냐면 정대협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집회를 한 것이고 시위를 주도한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이 정대협은 고향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일기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정대협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신공격과 모함을 당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의원은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라는 네네. 의혹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오고 있죠. 일제 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강제징용 노동자, 또 근로정신대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계시고요.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데 이 영역 내에서 정대협, 정의협만 있는 게 아니라 단체가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정대협 쪽하고 이 심할머니가 2000년대 초반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3명을 모아서 별도의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 이름이 이제 이 세계 평화 무궁화회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심할머니는 2008년에 별세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정대협하고 이 단체는 상당히 좀 같은 운동의 흐름에 있지만 불편한 관계였다고 해요. 주장도 달랐던 것이고 정대협은 이 할머니들을 기리는 위령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엔 심할머니의 이름은 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는데 어느 쪽에 진실이 있는지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좀 따져서 밝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심할머니의 일기장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은 대중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이죠. 네. 지금 하여간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흘러서 저희가 종합해보는 얘기들 들어보면 뭔가 석연치 않고 참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깨끗하게 좀 잘 밝혀져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두 번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터5 이번엔 1위입니다. 1위는요. 긴급 재난지원금 또 준다? 입니다. 네, 머리가 지금 빠져서 알모제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꼭 머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부러 나와서 사게 되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번처럼 이게 재난지원금이 생기게 되니까 야 이건 좀 나가서 일부러 사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60만 원 가운데 36만 원을 썼습니다. 탈모약을 비롯해 모자, 베개, 신발, 양말, 속옷, 떡까지 구입 품목도 다양합니다. 모처럼 시장이 북적이자 상인들도 반깁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안 쓰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여기 시장에서 살 수 있잖아요. 경북 의성군은 직원 3명이 돌아가며 3일 이내에 3명 이상 지역 매장에서 식사하는 333 운동을 벌이고 충북 옥천군과 인천 부평군은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내수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나도 받은 돈 네. 가서 씁니다. 발모제 사러 왔어요. 하는 모습 보기 좋았어요. 네. 최은순 지사 모습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주 강한 얘기를 해요. 네. 기부하지 마세요. 다 쓰세요. 펑펑 쓰는 게 애국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자체장은 다 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아유 기부도 좀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은 이 기부보다는 네. 우리 지역에 지금 지역 경제 살리려면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별명이 생기셨어요.
탕진잼 전도사. 탕진잼이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소소한 소비로 기쁨을 얻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게 네. 기본 취지였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문순 지사의 저런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장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보통 이제 소비 심리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비를 기쁨으로 했을 때 그 기쁨의 정도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요새는 그래서 이 소확행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대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소비는 확실한 행동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서 요새는 소비가 관건입니다. 네, 탕진잼. 재밌네요. 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전 국민의 93%가 긴급재난지원금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들이 확실히 소비를 좀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0만 원만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환경제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럼 또 그 사장님이 100만 원을 100만 원이면 이게 순환 효과가 만약에 10명만 돌면 1000만 원의 효과가 넘는 건데 저희 주위에 보니까 대부분 다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럼 소소하게 치킨집에 가서 아이들 치킨 사주고 학원비 못 냈던 건 내고 또 남은 돈 있으면 소고기 먹는 거거든요. 이게 잘 돌고 돌면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표를 냈어요. 이 매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얼만큼 위축되느냐, 좀 돈을 쓸 생각이 있느냐. 근데 5월 달에 6.8%포인트가 올랐어요. 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 심리가 지금 좀 풀리고 있다. 이런 반증이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마중물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처음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얘기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셔서 실제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뭔가 좀 더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2차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된 거잖아요. 네,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됐고 우선 생계 지원이 됐고 그리고 또 더 이제 큰 도움을 받은 분들이 실업하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고 미국은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이분들이 일단은 긴급한 상황을 조금 넘기는데 단기적인 도움은 아주 쏠쏠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지금 너무 각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분들에게 이건 복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복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조금 더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 추이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건 3개월 한시적일 뿐이고 또 가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는 유행을 할 텐데 그때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차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3차 추경에 대한 얘기, 예산 금액, 그리고 이거 어디다 쓰는지. 네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이에요. 25일에 긴급 재정 전략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게 전시 경제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의 경제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보다도 당장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3차 추경이 이제 나왔는데 30조 플러스 알파. 1차 추경이 10조였습니다. 2차 추경 우리가 알지만 긴급재난지원금 100% 주기로 하면서 14조 수준이거든요. 3차 추경은 30조 거기에 더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플러스 알파 30조 원대가 될 것 같은데 어디 쓸 거냐? 그럼 긴급재난지원금 두세 번 더 주나? 아직 아니에요. 3차 추경은요. 기업 쪽이에요. 기업이 지금 아주 위태로워서 기간산업 지원이 첫 번째인데 항공,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업, 자동차, 해운, 그리고 또 조선 이런 쪽에 먼저 투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아마 주로 이제 대출이라든가 융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0조 원이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도 재난긴급 생활비를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투입을 했죠. 지금 3,200억 대의 돈을 썼는데 이걸 지금 5,600억 대로 무려 이게 71.2%를 증액한 겁니다. 더 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서울시뿐 아니고 모든 지자체들이
2차 긴급지원금 준다고 네. 하는 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럴 때 그럼 최대한 공적 자금을 풀어서라도 좀 시장 경기 살려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절박감이 이제 고개를 막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가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긴급자금 준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게요. 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이 2억이 안 된 기준입니다. 네.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지역상인 여러분들 좀 잠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신청 방법은 또 뭐 요일제예요, 그러면? 네, 역시 요일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요.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달 30일까지 가능한데 이제는 뭐 마스크 쓰는 거 뭐 알고 계시잖아요. 사는 거예요. 월, 일, 육, 화요일, 이틀에서 요거제로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또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온라인 접수는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과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꼭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3차 추경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뭐 다른 데 쓰이는 것도 아니고 경제 살리는 데 쓰인다니까 안도하는 목소리. 또 하나는 야, 이렇게 되면 나라 빚이 이게 보통이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 뭐 이러고 있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이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요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채무 비율 변화, 요거부터 좀 알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어제 쇠고기 사 먹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네. 올해 들어서 23조 9천억 원 규모로 1, 2차 추경을 했어요. 네. 이걸 반영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39.8%였어요. 예. 1차 때 41.2%, 2차 추경하고 나니까 41.4%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채무 비율이요. 네. 근데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는데 30조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GDP가 성장을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많은 뭐 외국 기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0% 또는 마이너스 1.2%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난해까지 같은 수준을 거로 가정한다면은 그래서 3차 추경 30조 플러스 알파 하게 됐을 때 대략 국가 채무 비율이 44.4%에서 45% 오갈 것이다. 이렇게 보통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네. 왜 일본이 한 230% 정도 되고요. 네. 미국도 100% 훌쩍 넘어요. 네. OECD 평균 그 국가 채무 비율이 110%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44%, 45% 이게 생각하면은 이건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예. 이 나라 빚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가 채무,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통 빚지고 있다라는 이거는 40몇 %가 되지만 이거 외에도 일반 정부 부채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이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미 2017년에 40%가 넘었고요. 여기에 또 공공부문의 부채가 있어요. 왜 지금 한국전력 또는 이제 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에 있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합치면은 한 60%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빚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40%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채무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고요. 이것만 봐서는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좋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정도예요. 예. 나라 빚 얘기할 때 미국, 일본 뭐 말씀하셨는데 미국, 일본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니까 예.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사람들이 달러 좋아하잖아요. 예. 달러를 좋아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찍어내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엔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채무가 빚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이 속도가 문제인 거죠. 네. 장사가 잘 되고 수입 좋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GDP도 늘어난 상태에서 채무 비율이 커지면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GDP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지는데 빚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급격한 고령화 문제. 이게 이제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네. 필요불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 그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네.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돈 풀리는 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수혈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히 큰 그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나라 빚이 증가해야 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했다. 그런데 그 돈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내수가 진작되면서 경제 성장으로 GDP가 증가한다. 그럼 다시 국가 채무 비율이 하락된다. 이게 별 문제가 그러니까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간 것이고 경기 순환의 마중물이 되어서 GDP 성장 쪽으로 가면은 이건 정부가 목표한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소상공인 매출은 변화한다, 쇠고기 사 먹는다. 그 얘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고스란히 우리 세금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증세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재정 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수입도 확대돼야 되고 근데 지금 법인세가 잘 안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증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 법인세를 팍팍 내줄 수 있도록 경기가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법인세를 잘 못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도 3차 추경하고 기업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언론사 좀 얘기하고 싶어요. 채널 A부터 행복한 아침부터 경제는 심리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네. 거기 최영일 평론가가 맞아요. 저 인터뷰 끝나면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경제는 심리니까 이 방송부터 국민들의 길을 북돋아주는 그러니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방송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유한 예.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살리는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전 신화가 봐요. 최영일 이름이 많이 나와요. 전화 연결하시고 숙제를 받은 거죠. 자, 경제는 힘이다. 네.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네. 경제를 살리고 상공인 다 힘내십시오. 기업 상공인 우리 국민들 힘내려면 많은 분들은 또 힘드니까 2차 지원금은 좀 안 주시나 하는 건데. 아직은 예정 없어요. 이거 예정 기대하면 없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국가부채 관리 때문에 예. 지금 기업 살리기가 우선인데 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기대하면 네. 한 10조 이상의 재원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건 네. 어떻게 되냐면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 처리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네. 자, 이 4차 추경을 또 하자는 얘기가 미리 나오니까 예. 아직 중앙정부는 예정이 없는데 예. 코로나는 오래 갈 것 같아서 가능성이 또 없다고도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아예 없다고도 얘기할 수 네. 없다. 근데 지금 요청하는 분들 CG 하나 네. 있죠. 준비된 거 그거 한번 한 번만 볼까요? 보여주실까요? 네. 예. 이게 또 이런 소리가 있어서. 우리도 완주처럼 예. 받고 싶다. 완주가 어려운 이 나갔지. 시기에 예. 껌 한 통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완주는 2차 지금 이제 그렇죠. 지자체 차원에서 네. 하는 거고 네. 아유 누구나 다 저도 소고기 한번 더 먹고 싶습니다. 네.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지자체 차원에서 2차는 지금 많이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예. 아까 서울시도 71% 증액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기초 광역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이게 재정 여력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간 한국 경제,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경제평론가 힘내라고 자꾸 하라고 그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뉴스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발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다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네,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